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생존 우선순위 뉴스는 소리내어 읽어서 스스로 이해하는 그런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일본이 정부의 야심찬 지출에 자금을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다니엘 데스트로 로저스, 벤 르페브르, 아리 호킨스 세 기자가 폴리티코에서 10월 4일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약속한 거대한 자금통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금액과 백악관이 자금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로 인해 자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일본 정부의 7월 무역협정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2024년 일본 GDP의 10% 이상인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도쿄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에 일본 정부는 협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발표하여 가까운 관찰자들, 다른 외국 지도자들, 심지어 일본 내 일부 지도자들까지도 놀라게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일본은 유럽연합이 약속한 대로 민간 자금을 관리하는 대신 공공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자금 사용 방식에 대해 거의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인 사나에 다카이치는 협상 재개를 위한 캠페인 중에 위협을 가했으며 일본 기업들은 이미 정부가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 한 가지 투자에 대해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투자는 알래스카 LNG 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백악관으로부터 유사한 거래를 체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언어를 고려할 때 일본이 이 모든 것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익명의 전직 바이든 행정관리의 말입니다. 이 자금을 미국 조선업 부분과 오랫동안 지연된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가동부터 반도체 생산 확대에 이르기까지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구속력이 없는 이 합의는 행정부가 민간 부분에서 미국 정부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체 투자 부분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도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최종적으로 언제 그리고 그렇게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10월 4일 의회 지도부 선거 결과는 두 나라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토요일 선거에서 승리한 사나에 전 경제안전부 장관은 거래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 루트닉은 9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우리는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마침내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방출하고 싶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할지에 대한 결정은 상무부 장관이 이끄는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도쿄는 해당 위원회에 대표를 두지 않겠지만 일본이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5일이 걸리는 협의위원회에 참여할 것입니다. 크플러의 LNG 산업 전문가이자 전 쉘 LNG 직원인 고 가타야마는 일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직접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절차를 진행하고 확고한 약속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연작전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가타야마는 일본 전력회사들은 이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가스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트럼프가 퇴임하자마자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7월에 관세율 인하를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한국을 시작으로 다른 무역 파트너들이 유사한 협정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루트닉은 흑백이든 관세를 지불하든 협상을 받아들이든 한국은 그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압박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는 미국 자본주의 행보라고 표현을 보게 됩니다. 트럼프는 또한 행정부가 핀란드나 대만과 같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기업의 직접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부펀드 설립을 검토하라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두 가지 노력 모두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누가 자금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영역 싸움으로 번졌고, 국부펀드는 의회의 법안과 양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법적 가드레일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무역협정 모델은 관세 위협을 활용하여 외화 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부에 더 많은 유연성과 루트닉의 통제력을 제공합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국제경제 담당 수석 이사를 역임한 피터 헤럴은 상무부의 정치적 임명자들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외화 비자금으로 이 일을 하는 방식은 가드레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럴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일을 했다면 우리가 미국에서 중국 공산주의자로 비난받을 것이라는 내부적인 우려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리내어 읽은 것을 이해한 것을 충분조건 논리표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핵심 사항을. 만약 무역 상대국에 돈 내라는 협정 모델이 확산된다면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로 지금 돼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은 국부펀드를 설립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CCP 중국 공산당의 그 국가 자본주의 모델이 효과적인 측면이 보이고 있다고 미국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CCP 모델이 효과적인 것도 있다. 그거를 저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인 가정이 맞대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미국도 국가 자본주의화 돼 갈 것이다. 뭐 중국과는 약간 이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걷어들인 돈으로 관세를 내는 거는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을 그 받은 돈에서 또 지급할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거는 표시를 안 했지만은 어쨌든 미국이 국가 자본주의화가 된다면은 이게 좀 긴 화살인 거긴 합니다만은 이 세상은 글로벌 금융 세력의 세계 지배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칼 포퍼의 반증주의인데 결과 원인 결과라는 과학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결과대에 가정 원인 일을 세웠죠. 제가 CCP 모델의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결과 둘을 찾으면 가정의 유효성을 알려준다. 미국의 국가 자본주의화.
결과 2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죠. 결과 2가 실제라면 가정은 이건 유효한 것입니다. 결과 2가 가정 1을 부정한다면은 가설은 무효하거나 유효성이 축소됩니다. 그러나 긍정한다면 가정은 더 확고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수사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원래 제목은 트럼프 후임자를 위한 외교정책 의제 설정. 일라이 스톡홀스가 폴리티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확실히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항상 하나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선택권을 유지하고 사람들이 어떤 이념에 대해서도 일관된 충성심을 추측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평화 조성에 대한 열망에서 이번 여름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베네수엘라 마약 의심 선박을 미사일로 제거하는 등 약소국에 대한 위협과 가감한 행동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르헨티나 경제를 구제하고 직접 공격이 발생할 경우 카타르를 방어하겠다는 그의 약속도 있습니다. UNGA에서의 역사적인 연설, 무제한적인 이주와 태보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여러분의 나라를 마비시키는 것을 멈추십시오. 라는 연설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파 이념에 의해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직 트럼프만이 미국을 서구 문명의 수호자로 만든 세계주의자들의 얼굴에 강력한 진실을 전달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벤스는 공화당의 세법 및 정책법에 대한 지지를 높이기 위한 백악관의 메시지 공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신뢰를 받고 있으며 수요일 정부 셧다운 첫날에도 부통령은 민주당을 공격하고 기자들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는 행정부의 주요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국무장관과 국가안보국장을 역임한 벤스와 루비오는 모두 대통령의 외교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휴전회담을 추구하고 국방 파트너들을 확대하며 고위급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트럼프의 외교적 노력을 위해 해외에서 세계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종종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정책 공고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소집되는 소규모 내부 서클의 일원입니다. 트럼프의 유엔 연설은 2028년과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기준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유럽의 죽음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이민과 녹색 에너지의 양꼬리 괴물에 대한 준비된 발언을 한 것이죠. 그가 지구 온난화를 전 세계에 저지른 가장 큰 사기라고 일축한 것은 유엔 자체에 대한 날카로운 질책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 에너지 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가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면, 즉, 어, 그 이민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당신의 나라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라고 일축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카이치 선출의 NY타임스 여성 정치인 극히 적은 일본서 획기적 한국은 협력 기조의 변화 가능성 경계. 요미우리 신문이 10월 5일 05시에 보도했습니다. 서울은 낙가가와 다카시, 북경에서는 도케이 이치로가 취재했습니다. 자민당의 신총재의 다카이치 사나에 씨가 선출된 것에 대해 미 일간 뉴욕타임즈는
여성 정치가가 지극히 적은 일본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카이치 씨를 선출한 자민당에 대해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참정당에 흘러들어간 보수층을 되찾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카이치가 총리에 취임할 경우 외교 정책과 사회 문제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친화성이 있다며 동맹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당면의 일본의 과제의 하나로서 트럼프 정권이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의 대처를 들어 트럼프 씨에게 시간의 유예를 일본에 주도록 설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철의 여인으로 칭해진 대처 전 총리와 다카이치 씨를 겹치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대처 씨를 모델로 하는 보수 강경파라고 다카이치 씨를 표현. BBC는 다카이치 씨는 철의 여자로서의 야망에 전에 없이 가까워졌다라고 논평했다. 한국에서는 다카이치 씨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다카이치 씨가 야스쿠니 친사에 정기적으로 참배해왔다고 소개하면서 협력 기조에 있는 한일 관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주요 언론이 일제히 그의 당선을 속보로 전하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 중 한 명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외교부는 취재진에서 일본의 내부적인 일이라며 일본 측의 역사와 죄송합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게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길 바라고 미래지향적이고 이성적인 대중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답니다. 가오이치라고 또 그 AI가 번역을 했네요. 다카이치인데 한자로 그 높을 꽃자인데 이게 우리말로 우리도 써먹었던 우리가 가오가 있지 했을 때 가오 이 말 아닌가 싶습니다. 신임 총재 트럼프 일본 방문의 일찌감치 외교의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이것도 10월 4일 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의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당내 최고 보수파로 알려져 있어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정치 자세를 취할 수 있을지가 과제다. 이달 말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조정되고 있어 빨리 외교 소환이 추궁당하게 된다. 2024년 총재 선거에서는 수상이 되었을 경우도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를 계속할 의향을 나타냈지만 이번은 봉인하고 있어 총재 선출 후의 기자회견에서도 적시적절히 판단한다라고 말해 외교의 역량도 고려하는 자세를 보였다. 참배하면 중앙과의 관계가 한 단번에 얼어붙는다. 외무성 간부는 필연으로 13년에 당시에 아베 신조 수상이 참배했을 때에도 중한이 강하게 반발했다. 미키세이코 도시샤 대학 글로벌 스터디즈 연구과 교수는 다카이치 당선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로를 형성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서 트럼프와의 개인적 관계를 긴밀화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민 다카이치 신총재 야당의 수용은 이폰 노다시 정책 실현을 위한 경쟁을 자민당의 다카이치 신총재에 대해 이폰 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정책 실현을 위한 경쟁을 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해 신속하게 임시국회를 열어 물가고 대책을 포함한 금년도 보정 예산안의 심의를 실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자민당의 임원 인사에 대해 적재적소라고 하는 말로 구아베파의 사람들을 등용해 가는 일이 있으면 갑자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견제했습니다. 유신 요시무라 대표는 다카이치 신임 총재 밑에서
국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우리로서도 해야 할 개혁은 우리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립정부 참여에 대해 정식 타진이 있으면 누구든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고물가 대책이나 유신이 내거는 부수도 구상 등에 대해 논의해 가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국민 닭가미 다마카 대표는 휘발유 감세와 연봉 잔병 상향 두 가지 합의를 성실히 충실하며 속도감 있게 실현할 수 있는가? 앞으로 다양한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우선은 첫 번째 코너스톤이면은 모퉁이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국민민주당 다막기 대표는 다카이치 신임 총재와 기본 정책에 대한 일치점은 꽤 있다라고 강조했고, 연정 가입에 대해서는 협의 요청이 왔을 때 생각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시카와 토모히사 일본 종합연구소 조사부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견해로서 연립의 재조합은 선거구의 사정 등도 있어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한편 다당 시대가 되면서 연정의 조합이 바뀌기 쉬운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 유신의 고이즈미 패배의 낙담, 앞으로는 불안밖에 없다. 다카이치 씨와 양쪽 천칭에 걸었어야 했다. 요미우리 신문이 요거는 10월 5일 날 또 보도를 했습니다. 간판 정책인 부수도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고이즈미 신지로 농상의 승리를 기대했던 일본 유신의 국회의원들은 낙담했다. 유신은 다카이치 씨 진영과 접점이 거의 없다. 앞으로에 대해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오사카 선출의 유신 국회의원은 그렇게 누설했다. 유신 내에서는 요시무라 씨와 가까운 고이즈미 씨가 총재가 되면 유신이 연립 정권에 들어가 오사카 등의 대도시를 부수도로 위치시키는 부수도 구상의 검토가 가속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유신 부의회 의원은 다카이치 씨는 유신의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추측. 유신 오사카 시의회 의원은 고이즈미 씨뿐만 아니라 다카이치 씨와 양쪽 천칭에 걸었어야 했다라고 회고했다. 일본 유신의 유신회 본부인데 이것이 대판 유신의 본부와 같이 있다는 얘기는 일본 유신회는 오사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 부산 뭐 이런 건데 오사카 사람들의 이 행동과 도쿄 사람들의 행동은 뭐 일본 내에서도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말씨도 좀 차이도 있고 또 우리나라 제일동포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또 오사카라고 얘기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머리털 나고서 오사카는 작년에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큰 대도시죠. 오사카 성도 엄청 크고요. 너무 넓어서 안 들어가 봤어요. 밖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아주 날씨가 더워서 아주 돌아다니기가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트럼프 29일 방한 검토, 에이펙 본회의 참석 없이 당일치기 전망도 유해림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10월 4일 날 보도했습니다. 31일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 전에 한미 미중 정상회담 치르고 출국 전망, 당일치기 전망석 정보 일정 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29일 한국 입국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틀 앞선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참석에 앞서 26일에서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7일에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가 없다고 설명을 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하면서 워싱턴에 갔을 때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진을 보도했는데, 에, 보면은 이런 기분이 나죠. 일본은 2박 3일, 이게 얼마나 일본이 비중 있는 국가인가를, 또 총재도 바뀌었기 때문에 또 5,500억 달러 또 언급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이미 워싱턴 회의 때 다 그 뭐라고 그러죠? 기강을 잡아놨으니까 뭐 하루 정도면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마스 인질 석방 성명 발표, 트럼프 그들이 평화 준비 믿는다. 박준영 기자가 한겨레에서 10월 4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기사를 읽어 드립니다를 누르면은 이제 소리로 그 성우의 그 소리내어 읽어주는 게 들리는데, 저는 직접 자기가 소리내어 읽어봐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그런 콘텐츠로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소리내어 읽어서 내 스스로 이해를 못한다면은 그거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읽는 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마스가 인질 석방 성명은 발표했다니까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가자 정전 6일 이집트서 회담 협의의 장래 불투명이라고 교도통신이 10월 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으로서 이집트는 4일 트럼프 미 대통령에 의한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의 평화 계획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이슬라임 조직 하마스가 6일에 이집트에서 협의한다고 발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일 하마스가 구속하는 인질의 석방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완전 철군하지 않고 실시된다고 주장해 하마스의 무장해제도 재차 요구. 하마스의 반발은 불가피하고 평화 실현을 향한 협상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4일 TV 연설에서 대표단을 이집트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인질 전원의 탈환을 수일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수의 미 언론은 위트코프 미국 중동 담당 특사가 조만간 이집트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km 폭탄 싣고 동시 공격. 적군 전차 잡는 자폭 드론. 박성호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0월 4일 날 보도했습니다. 방산 스타트업 파블로 항공, 상장된 회사 같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 500달러 약 66만 원짜리 자폭 드론 2대로 300만 달러 약 39억 원 상당의 러시아 T-90 전차를 파괴하는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해 자체 자폭 드론을 선보여 국내에서도 드론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2018년 설립된 드론 전문 기업 파블로 항공이 자폭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파블로 항공은 군집 비행 기술을 활용한 드론 쇼를 펼쳐오는 그런 화려한 그런 것에서만 평화적인 그런 드론만 생산을 했었죠. 파블로 항공은 올해 자폭 드론 S10S를 공개하며 방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파블로 항공은 자폭 드론과 함께 군용 정찰 감시 드론, 군집 비행 시스템, 전장 운영형 자율비행 드론 등을 개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뻑들은 모습입니다. 북한 극초음속 SRBM 협박 안전한 곳 있겠나? 양지호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0월 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방위산업 박람회에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공개하면서 특수자산을 한반도 내 주요 관심 표적에 할당했다고 밝혔다. 유사시 우리 영토를 타격할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개막한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5 개막 기념연설에서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다며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에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으며 따라서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밝혔다. 서울도 그 대상이 되겠죠. 어딘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글쎄요. 서울일지 군사기지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목. 이 정도는 이제 협박성인 거죠, 당연히. 이날 전시회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KN-23의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 11마를 비롯해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잠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과 화성 19형 등이 등장했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